자, 신호자 잘 보냈습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하여튼 문학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의 어떤 미의식과 문학의 이해 관점은 잘 정리해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문해사조 파트는 그렇게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들어갈까? 뭐 뒤에 문제가 제시되어 있긴 한데, 뭐 뒤에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몇 페이지 잠깐 볼까? 거기 25페이지 10번 문제. 25페이지 몇 번 문제 닿지?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그걸. 자,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작품의 이해 관점을 묻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러죠? 그랬을 때 내재적 관점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해놓을까? 내재적 관점. 자, 내재적 관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을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 내재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첫 번째 보면 시인의 의지적 삶이 곳곳에서 느껴져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곳곳에서 느껴져. 일단 의지적. 시인이라는 것을 고려했죠. 뭐라고 얘기한다 다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눈과 기침한 행위에 상징성이 드러나. 근데 뭘까 이거는?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시어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 같이? 그렇지. 내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다. 이 뜻이 역시 시인을 고려한 것 같죠. 그래서 소위 표현은 외지적 관점이다 할 수 있는 거고,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지. 뭐에다 하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10번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도 뭐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 이제 11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11번 보면 다음 작품에 관한 내재적 비평으로 알맞은 마찬가지죠. 내재적 비평이다. 내재적 비평.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작가는 선비의 후손이 뭐였다 닿지? 틀림없다. 뭘 고려했어요? 작가를 고려했죠. 그렇죠. 작가를 고려했다는 점은 뭐가 닿지? 그렇지. 표현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오는 거겠지. 라고 할 수 있죠. 뭘까요? 다 같이? 그렇지. 운석이란 하늘과 별이 만나는 그런 것을 걷다니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어떨까 이거는? 운석이란 하늘과 별이 만나는 그런 것을 걷다니 정말 멋있을 것 같다. 자,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통해서 그냥 거기 이해하는 걸 다 느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 그러니까 다분히 뭐에 닿지? 효용론적 측면이 있겠죠. 그런 것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훈을 주는 시다. 뭘까요, 이거는? 반영론적. 알겠죠? 그런 측면도 될 것 같고요. 반영론과 더불어서 교훈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효용론도 같이 섞어 들어갈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작품 속에서는 내재적 비평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휘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겠다. 거기에 11번과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겠다. 아까 잘못 하나도 와전돼서 설명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11번 몇 번 다 같이? 11번 그 내용을 좀 3번 고쳐봐요. 3번 운석이란 하늘과 별이 만나는 그런 곳을 걷다니 정말 멋있을 것 같다에 초점 맞추면 효용론적인 것이 느끼지만 실제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언어에 초점 맞췄지. 말을 내가 이해를 잘못시킨 것 같아. 언어에 초점 맞췄지. 그러면 그 언어에 초점 맞췄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재적으로 보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뒤에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운석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되겠죠? 13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미적 범주가 차례대로 올바른 것은 뭐냐 했을 때 전자는 엄숙한 분위기고 후자는 밝은 분위기며 또한 전자가 내면의 표현이라면 후자는 뭘 표현한다 했지? 즐거움을 표현한다. 그렇다 전자는 무슨 분위기다 했지? 엄숙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가 뭐에다 했지? 엄숙한 분위기. 숭고미. 밝은 분위기는 아무래도 자기 삶에 만족할 때 밝은 분위기가 드러날 거 아니야. 무슨 미다 같지? 우아함이. 그래서 순감이요 우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 14번 문제. 다음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은 뭐냐라고 되어 있지? 한번 볼까요? 자,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매죠. 구름이 꼬인다 갈리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리하고 강내가 이끌랑 함께 와 자서도 졌소 왜 사냥건 웃지요. 전체적인 드러나는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일까? 이때 나무로 창을 내겠다. 이 시 한번 해석해 줄까? 나무로 창을 내겠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북쪽이 더 논밭이 많을까? 남쪽이 더 논밭이 많을까? 평야가 아무래도 남쪽이겠지. 나무로 창을 내겠다는 말은 뭐냐면 귀농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 다시? 귀농하겠다. 알겠습니까? 귀농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무로 창을 내겠다는 말은 바로 귀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참 가리. 밭이 한참 가리. 있죠? 밭이 한참 가리라는 게 뭘까? 내가 어떤 그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의 면적을 결국 가꾸면서 대농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수에 맞는 삶의 면적을 가꾸겠다. 그런 내용이야. 여기서 밭이 한참 가리라는 게 뭐냐? 대체적으로 반나절이 있죠? 오전 한 몇 시간 정도 밭을 갈 수 있는 양이니까 그 밭이 많다 적다? 많은 거 아니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만큼만 그것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겠다는 얘기거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밭이 한참 가리는 것은 제 분수에 맞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뭐에 맞는 삶? 시작. 제 분수에 맞는 삶. 자, 괭이로 파고 호미로 뭐하다 닿지? 김을 매지요. 그럴 때 괭이와 뭐가 있다 닿지? 호미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매주라는 어떤 의미로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노동의 즐거움, 땀 흘림의 즐거움이 있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면적을 가꿀 때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살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내 삶의 면적, 여러분들 각각 주어진 면적이 있어 없어? 삶의 면적이. 신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실 선택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많은 생명들이 있겠죠.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갖기 위해서는 뭐다? 선택돼야 하거든. 그치? 엄마와 아빠의 그런 어떤 결합을 통해서 결국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긴 나왔지만 엄마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우리가 이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갖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결국 엄마 아빠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우리가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전 우주적인 어떤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는 엄마 아빠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각자가 다 뭐예요?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가지면서 생명으로서 누군가에 의한 생명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을 창조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어지고 이 삶을 부여받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각자 태어나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지. 뭔가 만들어낼 때는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때는 그 생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그러한 거래요. 그러죠? 있다는 거야. 얻고자 하는 바가 뭐가 있다? 진짜 있다는 거야. 근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 그걸 이루고 살아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밭이 한참 그래온 거야. 삶의 어떤 면적. 우리가 갖고 할 삶의 면적은 사람들마다 전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러한 거래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면적들이 넘어설 때, 더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항상 뭐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한 거래요. 욕심은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은 사람에게 더 좌절과 절망과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욕심을 비치는 사람도 있지. 그러한 거래요. 신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면적은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를 바란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서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원이 내 거라면
110원은 10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그래서 그 10원을 갖다가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100원에 대한 삶을 살다고 할 때 100원을 내가 얻었을 때 그 100원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밭이 한창가리야. 나의 삶의 면적이야. 그걸 가꾸면서, 근데 그 삶의 면적을 어떻게 돼? 주어진 나의 삶의 속에서 그것을 게으름으로써 그 시간들을, 그 삶을 단기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열심히 우리는 부지런함을 갖고 있어야 돼. 아마 그럴 거 아니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창조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게으른 종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그러니까 괭이를 파고 호미로 김을 매지요. 내 열심히 나의 삶의 면적을 가꾸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구름이 꼬인다. 그럴 때 자꾸 유혹하는 거야. 아니야. 마치 사탄처럼. 그렇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는 110원을 갖는 사람이야. 너는 200원을 갖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100원이 아니란다? 자꾸 뭐야? 세상에 유혹이 있는 거야. 알겠죠? 나의 삶은 100원에 대한 만족감을 살아가게 되고 나의 소명은 100원의 삶의 면적을 가꿔야 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구름이야, 구름. 구름이 바로 뭐야? 악마야. 알겠습니까? 정의됐죠?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시작? 그렇지. 구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다. 구름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꼬인다, 갈리 있어? 갈리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갈리 없다. 일종의 서리적인 거죠. 갈리 없다는 것을 결국 뭐다? 갈리 있어? 갈리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반어적이죠. 갈리 있어? 반어적이면 서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 갈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새 노래, 새 동그라미, 새. 새는 여기서 뭘 의미할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 이때 새가 의미하는 게 뭘까? 새. 새는 뭐로 들으라고 다 같이? 공으로 들으랴오. 돼 있죠? 이때 새는 뭘까 다 같이?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일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물질 문명, 결국 자연과 대비되는 것이 뭘까? 물질 문명이겠죠. 문명이겠지. 문명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또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나에게 주어진 것은 자연이 주는, 그저 주는 혜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새 노래는 자연이 주는 혜택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갖다가 뭐 하려 나왔지? 들으라고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나는 자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들으라오의 밑줄자, 들으라오의 밑줄자. 여기 밑줄을 보면 어떤 이 시적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 어떤 어쩔까? 들으라오, 새 노래는 들으라오, 어떤 어쩔까? 남들은 물질 문명과 어떤 명예 욕에 의해서 문명 추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그런 파멸의 길, 죽음의 길, 무너짐의 길, 그런 소위 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만족함을 몰라. 근데 나는 뭐다? 그런 걸 지향하지 않으니까 새가 주는 혜택, 자연이 주는 혜택.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은 뭘까? 그것은 만족함이죠. 그래요. 자연의 일부로 태어나서 자연 속에 살다가 나는 자연에 다시 일부로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순전함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그 현실에 뭐랄까 적응하는,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느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옵니다. 강냉이가 있거나, 이 강냉이는 뭘까? 그런 아까 얘기한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맸어요.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맸죠? 그것에 대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죠. 땀 흘리면 결과물이죠.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룬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강냉이죠. 이 강냉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존재.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뭘까? 나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나의 삶에 여유가 있다, 여백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거죠. 항상 물질 문명에 있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가끔 성경상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오잖아. 그런 사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항상 연약하다. 뭐 겸손의 차원을 좀 넘어서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죠. 그러한 거라요. 내 자신이 남들보다 다 잘났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 약함이 강함을 갖다가 창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약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겠지.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더 강함이 나타난다. 그때 의지는 뭐예요? 기도겠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내에 있걸랑 함께 와 찾아줬어.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았어. 이렇게 살아보니 이 삶이 좋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당신을 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동참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강내에 있걸랑 함께와 사셔도 좋소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 점에서 왜 사냥과 뭐다 시작? 웃지요. 다 같이 시작. 왜 사냥과 뭐다 같이? 웃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냥과 웃지요라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 자문자다 보는 거죠. 왜 사냥과 웃는다. 왜 사느냐? 너 그렇게 왜 사냐? 나 스스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뭐다? 내 삶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웃지요는 뭐냐면 안분지족. 시작. 안분지족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 전반적으로 볼 때 안분지족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 다음에 문학적 미의처럼 다 무슨 미다 다 같이? 우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번에 답은 몇 번이다 다 같이? 1번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죠? 미의식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온 다음에 이런 게 오죠. 15번 같은 것도 이제 문학적 미의식으로 같이 접근해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시조의 분위기는 뭘까? 있죠, 분위기.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미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 작품에 나타난 미의식. 한번 보면 개를 여러 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오랴.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뛰락나락 반겨서 내닫고 고우님 오면은 뒷발을 버덩버덩 무르락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있어 없어요? 어때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 상황은 뭘까? 그 상황에 있어서 보게 되면 결국 사랑하는 이가 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이가 왔을 때는 걔가 캉캉 짖어서 내쫓고, 내가 미워하는 님, 그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걔가 꼬리를 갖다 회회 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드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적 화자 입장에서 보면 걔가 미워 안 미워? 믿겠지. 그래서 걔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쉰밥이라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기 자신이 뭐 하지 못한 거야? 사랑하는 일을 갖다 만나지 못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나왔나?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님이 찾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남이 있는 것을 누구에게 풀고 있어? 걔에게 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참 웃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러면 되겠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서 결국 웃음을 갖다가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런 미의식을 뭐라고 했다 같이? 골개미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골개미 속에 이제 풍자미도 있고 해양미도 있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더 교훈적인 측면, 어떤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더 강하다는 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골개미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있다가 골개미 대신에 좀 더 그 밑에 하위 갈래인 뭐가 나왔다면 해양미가 나왔더라도 그건 맞는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죠?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우리가 사설시조랄지 판소리랄지 탈춤이 있어 없어요? 사설시조, 판소리, 탈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골개미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16번은 딱 보자마자 무슨 미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겠어? 16번은 딱 보자마자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렇지, 골개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양반 삼형제와 그 다음 뭐가 있다지? 말뚝이와 관련돼서, 그렇지, 골개미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에 있어서의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고요. 뭐 뒤에는 이제 문해 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문해 사조는 요즘 최근에 와서는 시험 문제 거의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이 정도의 그런 이해를 해두는 걸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정도.
정도 좀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로각에서 교재 30페이지 현대문학 시. 자, 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잠깐 보면 되겠는데 30페이지 보면 시가 나와요. 그렇죠? 시. 시라는 건 뭘까? 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개념부터 볼까?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무슨 언어를 통해서 밑줄자? 운율적 언어를 통해서 함축시킨 주정적인 창작문학의 한 장르를 뭐라고 얘기한다?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언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뭐였지? 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시라는 것은 시죠. 시. 시에 있어서 이제 누가 있습니까? 전달자가 있죠. 시에 있어서의 전달자. 시에 있어서 전달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적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적 화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다다 했지? 서정적 자. 그래서 시적 화자다. 또는 뭐라고 한다 했지? 서정적 자아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전달자죠. 자, 시적 화자를 갖다가 뭘로 내쳐봐? 시인의 이것을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그래.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결국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제, 시인이 생각하는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겠지. 그 주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갖다도 좀 더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전달의 방법을 내세울 거 아니야.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내세운다?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을 제시하게 된다. 그 허구적 대리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죠? 시적 화자 또는 뭐라고 그래? 서정적 자라고 얘기한다. 정리됐나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표현 매체가 있죠. 표현 매체. 표현 매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표현 매체 언어. 그럼 언어는 어떤 언어였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소리로 시작. 주관적 언어이자 그 다음에 무슨 언어? 함축적 언어이자. 자, 주관적 언어이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함축적 언어이자. 됐나요? 이렇게 주관적 언어이자 함축적 언어이자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 됐죠? 그 다음에 형성화된 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언어를 통해서 제시하게 된다. 형성화된 언어. 자, 표현 매체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 매체 언어를 통해서 뭐 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표현 기법이 중요하겠죠.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표현 기법을 갖다 활용하겠죠. 알겠습니까? 대표적 표현 기법으로 보면 뭐가 나와? 뭐 비유와 상징이 나온다다. 비유와 상징 보기 전에 운율과 심상. 운율과 심상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 뭐가 있어 나지? 비유와 상징이 있다든가. 정의됐죠? 그래서 운율과 상징 또는 반어와 역설이 있다든가. 또는 시적 특수 기법이 있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대체로 표현 기법이죠. 이런 표현 기법은 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기법이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기법이다. 따라서 가끔 보면 대체적으로 뭐 항상 이런 표현 기법이 들어오면 이런 표현 기법을 통해 뭐뭇을 통해 표현 기법을 통해서 주제를 갖다 뭐하고자 드러내고자 했다. 주제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런 말이 선지 속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인의 허구적 대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서정적 자아다. 그다음 뭐라고 하지? 시적 화자라고 하고요. 전달 매체는 뭐라고 해야 하지? 언어가 되는데 그 언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주관적 언어이자 함축적 언어이자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이자 형상화된 언어다는 점. 정의됐나요? 이런 점에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럼 표현 기법에는 뭐가 있다? 운율과 심상,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시의 시적 특수 기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다음에 하나 더 나와요. 시상 전개 방식. 무슨 방식?
시상작용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거래, 일반적 비문학적 거래도 뭐가 있어? 거래 전개 방식이 있었지. 그때 지난번에 거래 전개 방식 관련돼서 뭘 얘기한 적이 있지? 뭐 설명이다, 뭐 논증이다, 뭐 서사다, 묘사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있죠? 더 나가서 주된 설명의 방법에는 뭐 정의다, 뭐 지정이다, 분류다, 구분이다, 비교다, 대조다, 묘사다 있었죠? 유추도 있었고. 이런 방법을 내세우듯이 시 속에도 바로 뭐가 있다? 시상의 전개 방식이 있어. 그래서 주로 시에서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그래. 그때는 이제 뭐 시간적 구성이 있다든가, 뭐 공간적 구성이 있다든가, 뭐 기승전결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경 후정 양식이 있다든가, 점층식 구성이 있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다? 시상의 전개 방식과 관련되다. 물론 수미 상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뭘 묻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 잘 봐봐. 시에서는 이걸 물어봅니다. 언어냐? 즉, 시어의 빛을 쬐놓고 시어의 의미가 뭐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래요.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이 작품의 표현적 기법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걸 물어볼 수 있다. 표현적 기법. 이걸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다 통틀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언어와 시의 표현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주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시에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중심 생각이 뭐냐? 중심 의도가 뭐냐? 할 때 뭐라고 하시죠? 주제를 갖다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내 말 이해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을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시를 보면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와. 시의 관리에 대한 이해 나오죠? 근데 가볍게 알아둬. 거기 보면 뭐 정형시가 있다든가 자유시, 산문시, 내용상 분류는 뭐가 있지?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정형시는 일정한 율결을 갖고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그래. 정형시는 뭘 갖고 있다 하시죠? 일정한 율결을 갖고 있는 시를 정형시. 자유시는 대체로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거기 나와 있지. 행과 연의 구분이 있지만 일정한 율결을 갖고 있지 않는 시 무슨 시? 자유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산문처럼 되어 있는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 산문시. 그래서 산문시는 뭐도 없어. 행과 연의 구분도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온다면 기억을 해둬. 그래서 우리가 시의 무슨 갈래 다 같이? 형식상 갈래에는 무슨 시가 있다? 정형시가 있다. 그 다음 무슨 시가 있다? 자유시가 있다. 그 다음 무슨 시가 있다? 시작. 산문시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같이?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정형시가 있다. 자유시가 있다. 산문시가 있다. 정리됐나요? 이런 부분에 기본적 이해를 하고 있는. 정형시는 일정한 율결을 갖고 있는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 같이? 정형시라. 이렇게 하고, 사유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있지만 일정한 율격을 갖고 있지 않는 시를 뭐라고 한다? 자유시. 행과 연의 구분도 없는 게 뭐다 하지? 산문시. 그래서 일단 자유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있다 없다? 그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거. 산문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정형시 있다든가 자유시가 있다든가 산문시가 있다든가.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해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내용상 분류해서 서정시, 서사시, 극시도 아울러 기억되고, 보통 오늘날 현대시는 어떤 시가 중심이 된다? 주로 서정시가 중심이 되고, 형식상엔 자유시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시는 주로 자유시와 무슨 시? 서정시가 중심이 된다. 서사라고 해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 서사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사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다? 현대 서사시로서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김동환의 국경의 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들어본 적 없어? 김동환의 국경의 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 서사시. 김동환의 국경의 밤. 김동환의 국경의 밤이 우리나라의 현대 서사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김동환의 무슨 밤? 시작. 국경의 밤. 김동환의 국경의 밤이 우리 최초 현대 서사시고, 하나 더 온 다음에 용비어천가 할 수 있겠죠.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서사시. 무슨 시? 한글. 한글로 지어진 서사시는 우리가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그냥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31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시어와 관련해서 얘기했죠. 시어.
자, 시어는 대체적으로 뭐다? 밀접적, 함축적 의미, 아까 얘기했죠? 함축적 의미, 내포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다음과 같이 제책이 있지, 함축적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자, 가을 하늘은 날로 풀어 간다 할 때, 가을 하늘, 하늘의 밑줄 자. 가을 하늘은 날로 풀어 간다 할 때, 그 하늘은 뭐에 불과해? 그냥, 그렇죠? 우리 위에 정말 지붕처럼 되어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주와의 경계처럼 보이는 그 소리를 하늘이라 할 수 있죠. 네, 반면에 두 번째,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통해 보면 하늘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할 때 하늘은 문맥적으로 조물주로 이해되죠. 근데 그 밑에 하늘으로 한저 부끄럽기는 뭐다? 종교적, 도덕적, 절대적 기준, 양심의 기준을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저로 문학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문맥적이나 기본적 의미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 함축적 의미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볼까요? 자, 32페이지 보니까 그럼 나와요. 여러 시에서의 그 함축적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놓고 있습니다. 김춘수의 뭐라는 작품이 있어? 꽃이 나는 작품이 있죠? 이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는 그는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다 같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몸짓. 하나의 몸짓은 뭘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인식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이때 이름은 인식의 매개체로서 쓰인 거죠. 때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뭐 할 때 있어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몰랐을 때 우리가 좀 더 그 대상을 갖다가 의미 있게 바라보지 못했다?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래요. 더러 친구들 가운데도 의미 있게 바라봤던, 또 의미 있게 그 관계를 갖다 유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 알아 몰라? 알죠? 응, 알잖아. 그런데 뭐 할 때 있어?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경우 있죠. 분명히 동창생 같은데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학창 시절에 그와 긴밀한 만남이 없거나 의미 있게 서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학원에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거쳤어 안 거쳤어? 스쳐 지나갔죠? 어때요? 그냥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 것들이 의미 없게 지나는 거야.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만난 적도 없다면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물르더라도 모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남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뭐야?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자,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런 내게라 쏘아서 뭐가 되었다? 의미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시가 김춘수의 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몸짓은 뭐다? 단순한 하나의 몸짓으로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몸짓은 의미가 없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함축적 의미죠. 두 번째, 아까 서정주의 국화의 표현이라는 걸 얘기했죠? 꽃이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귀향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꽃과 관련해서 생각해 두는 것 잘 정리해 보십시다. 꽃은 뭐에 닿지? 아까 원숙한 삶이라고 했잖아. 원숙한 여인이라고 했잖아. 생각납니까? 그래서 꽃은 단순한 국화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꽃은 원숙한 삶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있죠? 번지가 나왔잖아요. 번지.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개는 설림에 떨다 가슴에 뭐가 갔다? 금이 갔다. 이때 위에 성북동 산에 뭐가 생겼어요? 다치? 번지가 생겼죠. 그 번지는 뭘까? 한마디로 성북동에 과거에는 거기에 어떤 건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이었습니다.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원래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연이 훼손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기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은 결국 새들의 보금자리,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주거지가 생기면서 자연이 훼손됐겠죠. 그렇다면 이 시는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실까? 문명에 의해서 막 개발이 되어지는, 문명에 의해서 여기저기 파괴되어가는 자연의 어떤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고, 그 비둘기는 바로 뭘 표상한다? 자연을 바라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번지가 그냥 번지는 아니겠죠. 번지는 땅에 부여된 번호죠. 번지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땅에 부여된 번호죠. 옛날 일제강점기하에서 우리 땅을 갖다 좀 더 수탈하기 위해서 땅에다 번호를 매겼어. 그게 일본의 잔재입니다. 알겠죠? 우리 새로운 어떤 주소 체계는 좀 그런 번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 주소에는 반드시 번지가 들어가잖아. 보여 안 보여? 번지 경계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딱 번호를 정해야 했어. 그게 이제 일본이 했던 것인데 그런 잔재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또 주소 체계에서는 번지란 말을 빼고 많이 하죠. 뭐 길 이름 위주로, 뭐 건물 위주로, 건물명 위주로 해서 새로운 또 주소 체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번지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번지는 땅에 부여된 번호라고. 근데 여기에서의 번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로 있다? 이때 위에 번지는 새들이 사는 어떤 주거지, 보금자리적 의미, 자연의 의미가 있다면 밑에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도 보면 자꾸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산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산이 없어진 자리에는 뭐가 살아요?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점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서 자꾸 뭐에 출몰하는 거야? 민가에 출몰하는 거죠. 인가에 출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그들은 또 삶의 투쟁이죠. 생존 투쟁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보면 그들을 사살하거나 죽이고 막 그러죠. 그리고 로드킬 당하는 게 있어 없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그들의 이동로에 길이 남으로써 그들은 가야 돼요. 그리고 건너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는 거야. 더불어 같이 더불어 같이 지구의 생명체라는 것은 모두 다 더불어 이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인간들의 그런 편리를 위해서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사오고 그들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뭐 할까? 아마 반군 세력이 돼서 인간에 대한 반군 세력이 돼서 그들이 똘똘 뭉친다면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편할 것 같지만 과거, 후에, 미래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영화에서 많이 봤죠? 지구의 멸망 있어 없어요? 그 욕심이 결국 우리 지구의 멸망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어는 다일성, 모성을 지닌다. 뭘 지닌다 하지? 다일성. 그래서 결국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시어에는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성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그 시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선택될 때가 있어. A라는 이해, B라는 이해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어의 다일성이다. 그다음 뭐라고 한다? 시작. 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본 유로못이 꽃이 피네. 산에서는 피는 꽃은 천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본 유로못이 꽃이 지네.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 지네가 뒤에 있는데 앞으로 좀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에서 발견됐네. 지네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앞으로에? 그랬어요? 그렇게 또 생각해 주니까 좋았는데 형식 의도는 아니고 편집이 잘못됐어. 그 지네 있잖아, 지네. 무슨 또 곤충 지네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빼주면 되겠어. 꽃이 지네. 옆에다 붙여줘. 꽃이라는 말에 옆으로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거 발견하지 못했네. 수정본이 이미 나왔을 텐데 다음 주면 책이 나오는데 이미 교정 끝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산에는 꽃이 피네, 갈본 유로못이 꽃이 지네. 자, 산에 피는 꽃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야 꽃이 좋아 산에서 노르네. 산에는 꽃이 지네, 갈본 유로못이 꽃이 지네. 누가 안 쓸까요? 이거는 김소월이 쓴 시죠. 김소월이 산유화입니다. 산유화. 김소월이 무슨 시? 산유화. 이거 지워도 되죠? 실은 뭐 워낙 이야기할 거리 많아서 오늘 뭐 시를 좀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산유화라고 해서 산, 몇 산자에 있을 유자에 꽃 타자. 그래서 산유화는
꽃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김소래 산유화다. 그때 산유화는 꽃의 하나의 종류이다. OX? X. 여기는 산에 꽃이 핀다는 말이 있지. 그러면 산에 꽃이 폈다면 산에 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꽃은 어디에 있는 거야? 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산에 있는 꽃이라는 의미가 산유화야. 됐나요? 실제 꽃 이름이 아니라는 거에 기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이걸 뭘 말할까?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얘기해 줬던 건 뭘까? 자,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무슨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무슨 존재? 물론 조물주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동반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 동반자가 있을 수 있겠지. 부모로부터 나와서 형제들과 또는 부모들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결혼했다면 결혼으로서의 동반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가끔 인생을 뭐에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지? 마라톤에 비유하지. 마라톤에 비유하지. 41.19를 뛰는 데 있어서 누가 손잡고 갈 수 있어 없어? 41.19를 뛰는데 다른 동료들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뛰어야 돼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고린점까지 홀로 뛰어야 돼요. 홀로 이겨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옆에서 뭐 하나 할 수 있어? 보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잡으면 되는데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정상 참작해서 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추겨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사실 마라톤이라는 것은 혼자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랑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나왔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끝내는 뭐예요? 마침내는 혼자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팠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나도 좀 걱정이 많아요. 오늘 좀 약간 우울한 점이 있어요. 나 신경이 좀 날카롭기도 합니다. 엊그제 우리 어머니 구순잔치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어제 어머니가 노인정 가시다가 그만 청소를 했던 모양이야. 타이로. 그게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당신의 의지로 다시 걷게 됐어요. 집 하나도 짓고 걸을 수 있어서 이제 구순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그런 행사를 했어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 원래 생시는 12월 달에 들어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못할 것 같고 너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여섯째지만 그래도 이제 집안의 대소사를 내가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해서 우리 형제들, 누님, 형님들 해서 다 상의해서 이 연휴 기간 동안 하자. 그래야 조카들도 다 오고 이번에는 그냥 뭐 형제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칠남매니까 그로부터 난 자식들도 많잖아. 그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어머니의 형제들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칠남매인데 그 중에 2분은 돌아가셨어. 외삼촌과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동생, 여동생이 돌아가셨는데 5분이 살아계시거든. 그분들도 다 초대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또 뭐야? 자기들 자식이 있어 없어? 자식을 다 데려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최대 한 50명 정도만 모일 줄 알았는데 80명 넘게 100명 가까이 온 거야. 뭐 꽉 찼죠. 그래서 식당 내 사촌 동생이 하는 그 식당을 하나 빌려서 하는데 너무 꽉 차버린 거야.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유익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못 봤던 어떤 애는 정말 20년 만에 30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길거리에서 본다면 네가 친척이었냐? 그 정도로 모를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다 만나서 서로 놀고 드디어 4시간을 했어. 4시간. 5시부터 9시 반까지인가? 그래 4시간이 넘었죠,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을 3분의 2 정도를 내가 사회를 봤거든. 그래갖고 막 잘했어. 재밌게 했어. 영상도 다 찍고 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재밌었어요. 근데 어제 비보를 듣게 된 거야. 비보. 저녁 늦게 해서. 어머니가 노인정 가시다가 또 넘어지셨다는 거야. 넘어져서 또다시 고관절이 하나 불절됐고 어깨 뼈가 으스러졌다는 거야. 지금 90이 넘었는데. 하고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 거예요. 엊그제 구순을 했는데 그게 막 신경이 날카로운 거야. 사실 웃음도 안 나오고 사실 뭐 이 수업한다고 해도 내가 사실 막 마음은 정신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자꾸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사실 내가 마음은 뭐 열나고 그래요. 아까 말할 때도 누군가 말할 때도 막 날카로워. 뭔 말하면 막 싸움꾼이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야. 말도 막 날카롭게 나가고. 그것만 보면 안타까워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모습을 수술을 할까 말까. 그것도 고민이잖아, 지금.
의사들이 이제 협의 중에 있대. 근데 아까 말로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그대로 계시면 침대에 누워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앞으로 3년만, 앞으로 100세 때 만납시다 하고 다 헤어졌는데 불과 구순자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칠 줄 누가 알았겠냐.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죠. 내 딸이 그러더라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아빠는 그렇게 너무나 저의식 갖지 말라고. 근데 그 구순자체 큰 자체 하고 나서 좀 안 좋은 일도 발생한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괜히 그렇게 추진했는가 보다. 그냥 온전히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딸이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생길 일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오랜만에 형제들이나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었겠냐. 근데 이렇게라도 만나고 나서 행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 소원을 푼 거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 너무나 죄책감 갖지 말라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잠깐 위로를 받긴 했어요. 오늘이 좀 약간 얘가 좀 약간 무겁긴 합니다. 알겠죠? 마음이.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서 지금 오늘은 결정 못 할 것 같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 곁에 오래오래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많은 이유로. 그때 당시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어찌됐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우니까 혹시라도 내가 웃지 않더라도 알겠습니까? 워낙 거기에 마음이 좀 집중하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할라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다. 쉬는 시간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당신도 얼마나 괴롭게 해서 그런 거래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 내가 이렇게 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어머니 부단히 노력하셨거든. 얼마나 이게 정신도 뚜렷한지 몰라요. 나보다 더 뚜렷해요 정신이. 그런 분인데 지금 저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수업도 많은 날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 학교에 가서도 수업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몇몇의 모교에 가서도 오늘 또 수업을 해야 돼. 이 수업 끝나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날이라 어떻게 뺄 수도 없고 가서 마저 수업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앞섭니다. 내가 그 집을 지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노량진에서 수업하고 딸네 집에서 자고 오늘 이렇게 넘어오거든. 알겠습니까? 집을 못 갔잖아 지금. 어제 저녁 늦게 왜 그랬더니 왜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다. 너무 걱정돼서 어차피 이렇게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현재. 거기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상한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 시간에 어머니와 같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교회 갈 시간인데 수요예배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안 받으시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그때서 나에게 실토하는 거야. 당신 걱정할까 봐 어머니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제 잠도 설쳤고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를 배워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그래요. 그렇죠? 네,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이해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존재다 무슨? 고독한 존재. 지금 어머니는 참 고독한 존재예요. 옆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 수술하고 치유하고 그렇죠? 앞으로 삶을 갖다가 영위하기까지는 다 누가 해야 돼? 어머니가 사실 제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수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의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수술에도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적인 고독 그것을 형성한 시가 김소월의 산유화예요. 산에는 뭐가 있다?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갈봄여름무시. 갈봄여름무시라는 건 뭘까요? 수술 바꿨죠. 원래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죠. 그런 거래요. 또 겨울도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꿨지. 갈봄여름무시라는 말은 뭐냐면 운율적 효과를 갖다 위해서 가을이라는 말을 줄여서 갈도 했지만 여기서 시인이 의도했던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시간은 되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갈봄 여름 없이 봄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지만 순서를 바꾸게 함으로써 시간은 영원히 순환 반복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냐? 산이라는 건 자연이야. 자연은 순환 반복적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은 뭐는가? 순환 반복적이라는 것은 멈춤이 없다는 거지. 그 자연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연은 영원해요. 자연의 어떤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순환되는 거, 그것은 자원이 영원성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순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머니 계속 순환돼서, 다시 마간에 돌아갔다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되고, 돌아갔다 태어났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에서만은 윤회설과는 달리. 알겠죠? 근데 인간은 뭐의 존재? 유한적 존재.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그리운 거야. 자연은 뭐하니까? 무한 반복하니까. 순환되니까. 우리도 저 어디 속에 있고 싶어? 꽃이 있는 것처럼 그 산에 머물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들도. 그러나 내가 그래서 산에 머물고 싶어서 한 걸음 다가가면 그 산이 다가왔으면 좋으련만 그 산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저만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경하지만 그리워하지만 그 산에 안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존재지. 그 산은 뭐한데? 무한한 존재인데 그 무한한 존재 속에 우리 인간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마냥 꽃은 부러운 거죠. 꽃은 어디 있기 때문에? 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 꽃같이 산에 있고 싶어. 더 나아가서 새처럼 저 자연 속에 들어가고 싶어. 꽃 가운데 있고 싶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감을 형상화시킨 작품이 뭐다? 김소래? 산유하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때 그 저만치란 말은 시적 화자와 산과의 거리, 꽃과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시적자는 인간이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꽃과 꽃과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래서 시어의 다이성, 모성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시어는 의사준술, 가진술. 시작. 시어는 뭐다 같이 의사준술 또는 가진술이다. 의사준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가진술이라는 말은 거짓준술. 다 같이 거짓진술이라는 가진술이다 또는 뭐다 시작. 거짓 진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의됐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과 관련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비합리적 진술을 가진술이다, 사이비 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밑에 유추안에 울릉도라는 시가 있어요. 울릉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작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시거든요. 동쪽 먼 심해선 밖에 한점섬 울릉도로 갈거나 금수로 굽이쳐 내리던 장백의 맷불이, 장백이라는 게 있죠? 장백, 동그라미. 장백이는 중국 쪽에서 말할 때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북이잖아. 중국 쪽에서 바라본 그 백두산의 이름을 장백산이라고 하고 북한 쪽에서 본 산 이름을 백두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지? 근데 중국 쪽에서 보면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이 장백은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뭐가 있어요? 일종의 그 백두산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백두산 정상에 호수가 있죠? 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치 그 속에 또 뭘 담으면 그 속에 그 천지가 생긴 폭발이 있잖아. 그 폭발로 인해서 그 백두산의 장백산의 한 봉우리가 휙 날라서 뭘 이뤘다? 울릉도를 이뤘다라고 상상한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참 상상력이죠. 그렇지? 상상력이야.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과연 과학적으로 된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걸 사이비진술, 가진술이라고 합니다. 시는 이런 상상력의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다분히 시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사이비진술, 가진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막 그러잖아. 근데 보면 여러분들 그 저 태양은 얼마나 뜨거웁니까? 근데 저 태양 가슴에 안고 당신에게 달려갈 거다. 자, 그 태양을 가슴에 안을 수 있어 없어? 안기도 전에 가까이 가도 전에 흔적없이 사라질까 우리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을 가슴에 안는다고 했어요. 물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을 가슴에 안는다고 했지만 실제 그는
비상식적이죠. 비합리적이죠. 이러한 진술을 뭐라고 한다지? 사입이 진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C의 전반적인 표현은 다 무슨 진술이 많다? 사입이 진술, 가진술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어에 대한 이해, 현대에 있어서 C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시어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의 주된 표현 기법이 있죠? 표현 기법, 운율과 뭐 심상이랄지 비유와 상징이랄지 C의 특수 기법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